오늘의 플러스, 세계적인 대학교의 핵심 요소를 알아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이자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인 김현철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네. 예, 서울대 근대 10개 만들기 공약, 저는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서울대를 10개 만든다? 이게 무슨 소리지라는 것도 궁금하고, 네. 그래서 이 공약이 뭐고, 이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을 지금 이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카이스트 이렇게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지방 국립대들을 지방 거점 국립대 9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겠다. 뭐 네. 이런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거 대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학이 좀 많이 서열화돼 있죠, 우리나라. 예. 그래서 서열화를 탈피해 보자. 뭐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것이고요. 사실 이제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님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도 내셨고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렇게 뭔가 잘 안 되고 있다가 이번 정부에서 이걸 뭐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요즘은 뭐 약간 정치권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그 뭐랄까요? 그 국가 리더십이 공약을 내세운 게 자꾸 정쟁화되는 게 있어서 네. 제가 잠깐 사전 지식처럼 네네. 해외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네. 이 대학이라는 게 되게 독특해서 네. 서열이 한번 형성되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신규 대학이 설립이 되면 네. 그 처음에 설립됐을 당시 아주 탑 티어의 대학을 지향하는 걸로 설립이 되던 네. 세컨 티어 정도 되던 하면 거기에서 맴도는데 성공하면 그쪽 그 군집에서 있는 대학으로 계속 자리매김해서 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있는 뭐 후진 대학으로 분류됐던 대학이 네. 네. 갑자기 계속 진화 발전해서 정말 탑 티어의 대학 된 사례가 있나요? 그런 사례가 사실 거의 없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처음 만들 때 정말로 좋은 사람을 뽑고 예. 그다음에 재정 투입을 충분하게 해서 예.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착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면은 저 밑에서부터 조금씩 그 위로 올라오는 거는 사실 잘 눈에 띄지는 않죠. 예. 뭐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네. 해외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 지난 20년, 10년 동안에 무명의 대학에서 갑자기 치고 뭐 되게 막 좋아진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뭐 이런. 디지스트 네. 이제 여기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네. 어떻게 했냐면 과학기술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재정을 투입했고요. 네. 동시에 새롭게 모든 인력들을 새로 다시 뽑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인력으로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인력도 뽑고 동시에 재정 투입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과 돈이 두 개 다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뭐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네네. 기존에 있는 국립대학은 그래도 국립대학이니까 여기는 뭐 후진대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곳이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대학 서열에 대해서 뭔가 파괴적인 형태의 네. 혁신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네네. 이렇게 그 대학에 재직하신 분들은 그 지금 말씀 주셨던 설명해 주셨던 사실을 알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 대학을 선진화된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사실 험난한 여정이 있는 건데 네. 이미 해본 적도 있고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전례가 그런 것처럼 명문화된 대학을 신규 설립해 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훨씬 수월성이라는 입장에서는 될 텐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지방의 국립대학을 선거 때 배려한 정책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10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제 국립대학이 그동안 랭킹이 많이 낮아졌던 것은 예,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이죠. 근데 그 이제 랭킹이 낮아지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좋은 인재가 상대적으로 덜 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이제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존재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랭킹이 높은 대학보다 연구력이 떨어지는 건 지금 사실인데 예. 그러면은 그분들을 그대로 놔둔 채로 기존 구조를 그대로 놔둔 채로 지금 이제 현재 공약사항이 어떤 거냐면 재정을 1년에 뭐 한 3조 정도 투입하겠다. 뭐 이름을 이제 한국 1대, 한국 2대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네, 네. 건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재정 투입만 딱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엄청난 연구력을 가지고 올 것인가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야 이것으로 되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그 재직하셨던 네네. 아이비리그 대학도 있지만 네네. 주립대학이라는 게 또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주립대학도 굉장한 명문 주립대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굉장한 명문 주립대들과 네. 그나마 있는 그 아주 글로벌 탑티어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차이를 봤더니 네.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 큰 편차가 있는 게 네. 주립대는 말 그대로 그 주의 주요 아젠다와 미션 그리고 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주립대 중에서는 농대가 없는 데가 없는데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는 농대 있는 데가 우리 교수님 재직하셨던 코넬 네네. 정도가 맞아요. 유일하고 네네. 그 얘기는 각 주에서 주요 거점 작물, 장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립대는 책임지고 R&D도 하고 육성하고 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네, 잠깐만요. 근데 네. 그 코넬대 농경대 있잖아요. 예. 그거 주립된 거 아세요? 아, 그건 주립대입니까? 놀랍게도요. 아. 코넬 대학이 많은 분들이 이제 사립대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잖아요. 기본은 사립대예요. 예. 그런데 이제 단과 대학이 16개 있는데요. 예. 그 중에 4개는 네. 주립대 포션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뉴욕 주가 예. 코넬 대학이랑 계약을 맺고 예. 공공 계약 대학입니다. 아. 그래갖고 제가 재직했던 학과도요. 사실은 공공 대학이었고요. 예. 제가 뉴욕주 공무원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립대면 완전히 사립대고 국립대면은 무조건 뭐 공립이고 이런데 사실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존재합니다. 예. 저는 이것도 사실은 이따가 뭐 기회가 되면은 좀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그다음 여쭤볼 게 사실 그거였는데 네네. 뭔가 새로 대학에 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새로 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안들 중에 네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런 거는 엄청난 돈이 드니 네. 필요한 요소만 딱 갖추기 위해서 누군가 계약을 해서 그 학과들만 우리가 없어가지고 운영 좀 해주세요. 네. 그것도 코넬 같은 곳에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재정 효율성을 가미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여쭤볼 건데요. 네네. 자, 그런 맥락에서 지방의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를 만든다. 그럼 각 지역마다 있는 지역 현안 이슈, 네. 지역 산업에 부합하고자 하는 R&D, 또 사업화, 스타트업 육성 이런 것들은 그럼 어디서 하며 이 서울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글로벌 아주 최고 반열의 대학인데 네. 전부 글로벌 인력마저도 지방에서 다 육성하면 지방의 그 알토란 같은 인재들 육성하는 역할은 안 하는 건지. 일단은 저는 지방까지 그 인재들이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재가 사실 이제 뭐 부산대면요. 부산대에서 이렇게 크신 분들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막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사실 서울대로 안 가고 연고대로 안 가고 그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은 그 인재를 이제 거기서 막 키워낸다는 얘기는 유수의 인재를 어쨌든 세계 풀에서 받아온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게 되는 모습이 과연 지금 상태로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그냥 있는 구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재정만 더 들어가면 그게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완전히 기존 체계와 다른 인재 양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재를 리크루트할 수 있는, 인재를 모셔올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되는데요. 예.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대학이 다 연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박사 받은 지 몇 년이면 얼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방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더 좋은 처우를 해야 되는. 처우가 네. 굉장히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 지방 정주 여건도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과연 모든 대학 구성원한테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 기존 대학 내에 특수한 단과 대학을 새로 만드는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라든지 유니스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완전히 새로운 대학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 국립대학을 새로 뭐 다 만드는 건 안 되니까 국립대학을 진짜 키우고 싶으면은 새로운 단과 대학을 만들어서 그 단과 대학은 예외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자 뭐 예.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예. 예시가 몇 개 있습니다. 예시가요. 북경대와 칭화대가 예. 이제 예전에 지금 이제 굉장히 연구력이 높잖아요. 예. 그런데 뭐 군국 공산주의 막 끝났을 때 어땠겠어요. 뭐 되게 낮은 수준의 대학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제학을 예를 들면 북경대 경제학과가요. 네. 맨 다 마르크스 경제학자들만 그렇겠죠. 있었습니다. 예. 연구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 사람들을 당장 내보낼 수도 없고 예. 여기다가 몇 명을 더 이렇게 좋은 사람 뽑아봤자 이게 뭔가 시너지가 안 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 북경대 경제학과는 경제학과를 약간 이제 그냥
약간은 이렇게 좀 냅두고 예. 새로운 단과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National School of Development라고 예. 뭐 한국말로 치면은 국립 발전 대학 이런 건데 여기 경제학자들을 이제 뽑아서 예. 여기는 이제 완전히 서구화된 형태로 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처우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형태의 시스템을 예. 좀 도입한 거죠. 영미권의 대학 형태를.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압도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북경대학교, 칭화대학교는 이제 주로 이제 공대가 네. 많잖아요. 그 칭화대학에서요, 앤드류 야오라는 네. 프린스턴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이 세계적인 학자를 새롭게 컴퓨터 사이언스를 우리 쪽에다 만들어 달라라고 해갖고 이건 어떻게 되냐,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과가 아니라 야오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이제 그런 그 단과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컴퓨터 사이언스 인재들이 엄청 나왔는데요. 얘네들이 요즘에 그 중국의 AI 혁명을 이끄는 예. 그러니까 새로운 AI 그 회사들 딥시크 만들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요. 일단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이게 꼭 대학만은 아니겠죠. 뭔가를 진흥하고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정 투여, 돈이 좀 든다. 이건 네.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네네. 대학 개혁을 위해서는 돈 외에도 다른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저는 이제 인재라고 말씀드리고 인재. 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사람을 굉장히 좋은 사람은 좋은 연구자는 그만큼 좋은 처우를 해서 데려와야지만 올 수 있다. 예. 일부 예외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예. 그거 하나랑 시스템인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그 아주 낮은 수준의 연구를 많이 하면은 그 인정받고 네. 뭐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있는데 사실 이제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웬만한 논문은요 AI가 다 쓸 수 있는 예.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수준의 논문은 이미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되기 때문에 아주 하이 퀄리티의 논문, 양질의 논문 일부만 인정하는 그렇게 해서 그런 연구를 장려하는 학교의 시스템 요 두 가지 정도 같이 결합되면은 좋은 학교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 뭐 돈이든 뭐든 간에 인재를 확보해야 되고 네. 그 인재를 통해서 좋은 연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시스템도 개편해야 되고요. 시스템도 개편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우리나라는 교육이라는 게 대학을 운영한다는 게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많은 사실상 자율권이 많이 없죠. 없어요. 대학이. 네네.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문 사학들 같은 경우 융합학과로 개편하라고 했었을 때 네. 정부 재원 안 받을 테니 우리가 알아서 갈 길 가겠다라고 해서 이슈가 된 적도 있을 만큼 네네. 정부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르길 희망하고 네. 대학은 또 대학 나름대로의 고심들이 있고요. 네네. 자, 그런데 방금 말씀 주셨던 국립대학교 중에 일부 단과대학을 다시 네. 설립해서 네네. 그걸 가지고 인커리지를 해보자라든가 네네. 그리고 좀 추가적인 재정 투여라든가 R&D에 대해서도 성과보상 체계를 바꾸자. 네.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대학도 있을 거고 네네. 그렇지 못한 대학도 있을 텐데 네네. 대표적으로 정부의 규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 여건상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아까 그 국립대 이제 올리는 방법에 네. 대해서 사립대 쪽 얘기를 조금 좀 하면요. 네. 사실 이번에 그 이제 10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좀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사립대학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들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한 고려는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 1급 체제가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목적 중에 하나가 지방 살리기도 있지만 그 대학의 서열화를 탈피하자라는 것이 있으면은 사립대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이 서열 타파가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를 10개 만들어서 서울대를 공동으로 다 뽑아버리면요. 친구들이 나는 이런 서울대 가느니 그러면은 나는 연고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할 거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최소한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정도는 이렇게 홍콩처럼요. 홍콩은 3대 대학이 서열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콩대, 홍콩과기대, 홍콩중문대가 그냥 거의 똑같아요. 예. 그래갖고 서로 교수들도 이렇게 이동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서울대가 1급 체제고 예. 이제 그 다음 학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분명한 피라미드잖아요. 예. 요것도 깨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랬을 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넬대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 코넬대 예. 모델 뭐냐 하면은 사립대학 안에
공공단과대학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재정 중에서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10개가 아니라 좀 사실 좀 숫자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또 일부는 중요한 사립대학에 완전히 새로운 너네들이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세상을 바꿀 만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과대학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고 그 단과대학을 공공이 지원하고요. 네. 그 공공이 어느 정도 그러면은 지배력도 가져도 되거든요. 네. 말하자면 코넬은요, 그 공공 단과대학에서는요, 새로운 커리큘럼 만들고 거기 사람을 임명할 때 반드시 뉴욕주 주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공이 관리할 수 있거든요. 국립대처럼. 저는 이런 모델이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가 아까 국립대학 안에 새로운 단과대학, 예. 사립대학 안에 공공단과대학 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게 가능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네네.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접근 방법이 네네. 어떻게 보면 보편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예외나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처우를 더 개선해 주거나 어느 쪽에 더 많은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등화된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무리 그게 공공이든 사립이든 일부 네. 단과대학을 가지고 학교의 위상을 높인다고 했었을 때 네네. 왜 저 단과대학만 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네. 왜 저 단과대학의 교수들만 다른 교수들과 차등해서 처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대학 내에서 용인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단과대학을 왜 저 학교들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네. 과연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립대학 안에 그 새로운 단과대학을 만드는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사립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사립대학에서는 저는 사립대학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국립대학에서 새로운 단과대학 만드는 일보다는요. 사실은 국립대학 정말 좋은 거 카이스트, 유니스트 같은 거 만드는 게 사실 더 쉬운 일이죠. 네. 왜냐하면 뭐 새로운 뭐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이렇게 막 엄청난 컨플릭트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적을 테니까. 그것도 또 오늘 지금 대화가 너무 좀 꼬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사실 유니스트나 디지스트 같은 거를 벌써 10수년 이상 운영을 해봤더니 네. 지역의 인재들이 네. 그 유니스트, 디지스트 같은 데로 흘러들어가고 네. 서울로 흘러가고 네. 그래서 지역의 전통 강자인 국립대학이 고사되기 직전이다가 이슈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국립대학을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했던 게 사실 지난 10수년 동안 꽤 있었거든요. 네. 아니면 인재를 왜 자기네 동네에서 오는 친구들 자기네 동네에서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 서울에 있는 친구들 데려올 수 있는 경쟁력 갖춰야 되고 아니면 국내만 생각합니까? 어차피 지금 저 과학기술 쪽은 대부분 그 뭐 동남아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세계로 눈을 뜨지 뭐 자기네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로 간다라고 이렇게 입비중 나오는 것보다는 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판을 좀 크게 생각해갖고 월드에 있는 친구들을 인바이트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연구력과 그 정도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앞서 제가 1부에서도 잠시 질문 드렸던 거 가지고 화두를 던져보면요. 네네. 지역은 지역 현안들이 따로 있고 지역의 주력 산업군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데는 임업일 수 있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광업인 주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나 네. 그런 트랙들이 네. 굉장히 각광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수 인재들이 그런 학과를 더 선택해 줘야 되는데 네. 서울대 같은 대학을 10개 만든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반도체 2차 전지 물론 이쪽도 인력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게 또 맞는 거지. 그럼 지역의 중요한 그 인재 양성 그건 네네. 누가 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이 예를 들어서 지역 현안인 산업에 대한 인재를 키워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돈이 투자됐을 때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 인재를만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인재들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 예를 들면은 뭐 어업이라고 하면요. 저개발 국가 쪽에서 뛰어난 친구들이 어업에 관심 있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나라의 거점 국립대학에 혹은 뭐 지방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또 좀 고려한 학생들 관점에서 고려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세상이 급변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방편도 대학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 대학 체계를
보니까 네. 뭔가 새로 꼭 설립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지 기존 다른 과는 다 그대로 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학과들이요. 은퇴하는 교수님의 전공을 그대로 뽑으려는 자꾸만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내 전공은 그대로 있어야지. 이제 이런 건데 세상은 바뀌는데 교수가 똑같은 전공으로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서울대에서도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었고요. 코넬 대학은 제가 재직할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냐 하면 전체 이제 학교 차원에서 각 학과로 내리는 돈을요. 예. 그 당신네 소속 교수들이 가르치는 과목에 수강한 학생에 비례해서 주겠다. 그걸로 교수도 뽑아라. 야. 그리고 그 학과들 간에 연계를 해서 새로운 전공들을 계속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 하면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결국 뭐냐?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은 현재 지금 그 산업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교수 채용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학생들을 위한 이런 정말 학생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수를 채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았고요. 예. 전공도 그냥 단일 전공이 아니라 상당히 융합형 전공으로 많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말씀 주시기를 이러한 학제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자체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뭔가 진흥하려는 이런 거는 국립대보다는 사립대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얘기 주셨잖아요. 그 네. 맥락은 뭐예요? 아니 뭐 그거 바꾸는 거는 사립대, 국립대 꼭 뭐 다 다르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아까 제가 사립대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국립대학이 지금 이제 많이 경쟁력이 조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대 1급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그 밑에 있는 사립대학들도 이제 많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서울대와 견줄 예. 수 있게 예. 해야 된다는 거고 뭐 사립대가 당장 국립대보다 뭐 더 뭐 이렇게 많이 쉽게 바뀔 수 있느냐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우리 기존에 있는 아주 명망 있는 대학들을 다시 한번 또 뭔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앞서 말씀 주셨던 코넬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대학들의 어떤 운영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쪽은 어떤 식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똑같이 우리랑 비슷할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맥락이 달라졌으니 학제 개편도 일어나야 되고 네. 교육 과정도 다 바꿔줘야 되고 네네. 뭐 이런 것들 또 새로운 그 교수 채용도 해야 되고 네. 근데 거기도 분명 재정적인 것도 문제되는 학교도 있을 거고 네. 티오 문제도 있을 거고 학과 간의 위상 싸움도 있을 텐데 그렇죠, 거기도 그렇죠.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어떻게 조율합니까? 이거 아까 첫 번째 그 코넬 대학은 학생의 니드를 잘 맞춰주는 쪽에다가 돈을 주겠다는 그 시스템을 사실 좀 바꿔준 거죠. 그거 처음 했을 때 분명 거기도 교수님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있었을 텐데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간다.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지 네. 자연스럽게 교수 채용이 그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예. 동시에 이제 또 그런 룰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중앙 리더십이었지만 네. 교수를 뽑는 거의 주체는 예. 그렇게 돈을 내리면은 학과가 알아서 뽑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학과 커지고 싶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꼭 학생들한테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게 이제 사실 미국에 있는 일부 대학 좋은 대학들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뭐 큰 정말 유수의 대학 뭐 하버드 이런 데는 사실 돈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랑 경쟁할 만한 사실은 아시아 쪽에 있는 대학들 뭐 홍콩과기대, 홍콩대 이제 이런 곳에는 또 새로운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네. 특히 홍콩대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 서 엄청난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다 미국에 많이 가다가 반이민 정서 때문에 이 친구들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홍콩대는 이제 고수익의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엄청 키웠어요. 예. 거기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중앙차 학교 차원에서 이거는 너네들 학교 발전, 그러니까 너네 과의 발전을 위해서 써.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홍콩대 경제학과는요. 교수 수가 불과 5년 만에 2배로 늘어났는데 네. 보통 늘어날 때 이렇게 좀 연구력이 떨어지는 교수를 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뛰어난 교수들을 새로 다 뽑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예전에 홍콩대 경제학과, 뭐 홍콩대학이 예전에는 이제 아시아권에서 뭐 물론 이제 정상권에 있었지만 그래도 잘하는 뭐 이렇게 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이제 독보적인 존재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쭉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서울대
서울대 뭐 10개 더 만들겠다 이런 어떤 슬로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것이 네네. 어찌 보면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화두도 되고 또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보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 축은 어떻게 보면 대학 서열화에 대해서 새로운 또 좀 기회를 제공해보자, 변화를 좀 줘보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서울대가 지방에도 서울대급의 대학이 10개 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저는 프랑스입니다.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네. 그러면 프랑스는 뭐 이렇게 해서 성과들이 있었던 건지 원래부터 이렇게 대학 이름이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이었고 그래서 진짜 여기는 서열이 없는 국가가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것도 뭐 사실은 이제 프랑스는 서열을 없앤 거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다 다른 대학이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유럽식의 대학 시스템이 세상을 바꾸는데 성공했는지 영미 시스템이 세상을 바꾸는데 성공했는지 사실 정말 다 알고 계십니다. 노벨상 수상자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노벨상 수상자까지 안 가더라도 요즘에 뭐 AI, 머신러닝,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일 이제 유명한 게 그 실리콘밸리 쪽인데요. 실리콘밸리 쪽에는 그 이제 UC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과 굉장히 또 뛰어난 사립대학, 뭐 스탠포드 이런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 안에서 완전히 혁신의 생태계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영미권이 더 좋은 시스템이 대학으로서는 영미권이 더 이노베이션에 더 좋은 것인지 프랑스에서 좋은 것인지는 사실 이미 판결이 나 있죠. 뭐 대학 경쟁력이라든지 세상을 바꾸는 연구 그 모든 면에서 영미권이 더 좋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모두 다 상향 평준화 말이 좋지 말이 쉽지 서울대 10개인데 진짜 다 10개가 다 똑같을 거냐 그렇게는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예. 서울대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다른 데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허브로서의 기능은 잘하는 놈 한두 놈을 몰아줬을 때도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서열화와 아주 참 뭐라고 표현할까 서열화는 나쁘지만 또 이노베이션은 좋은 대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 제가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 저는 프랑스 대학은 잘 몰라가지고요. 뭐 미국에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도 지금 양극화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고 네. 그 양극화의 가장 주된 원인이 교육 때문인 것도 있는데 네. 그러면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처럼 뭐 주립대를 전부 주립 1대학, 주립 2대학, 주립 3대학으로 바꾼다 네. 했을 때 제 소견으로는 교수들도 반대할 것 같고 학생들도 의외로 반대할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상상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상상조차 못 해본 이 일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번 정책을 가져오신 분들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리즈를 생각하시겠지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서열이 없냐? 엄청나죠. 아니에요. 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거의 한 8개, 9개 있는데 들어도 못 보신 대학도 존재하고 동시에 뭐 UC 버클리, UCLA 이런 탑티어 스쿨도 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서열이 없는 건 사실 아니고 근데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상상하셨지만 동시에 뉴욕 주립대학도 상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예. 듭니다. 그러니까 뉴욕 주립대학을 아시는 게 국민들 중에 아시는 부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 이제 순위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네.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인데 그 순위 얼버니, 순위 버클- 빙햄튼, 예, 뭐죠? 또 네. 버팔로 뭐 순위 이런 데. 버팔로, 예. 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국제 경쟁력은 좀 많이 떨어지는 잘 모르는 대학들이고 예. 사실 그 이제 순위 시스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순위가 코넬에 존재한단 말이죠. 네. 코넬 대학교의 그 공공 네. 그 대학을 설립한 것 이것이 사실은 제일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주립 시스템이라고 해서 반드시 서열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말 그러니까 주가 잘 나서서 뭐 UCLA, UC 버클리 같은 게 만들어지고 탑스쿨이 만들어지고 그게 사립대학 쪽에서 탑스쿨 등과 경쟁하면서 혁신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사실 좀 더 아이디어란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뭐 또 미국 쪽에 어떻게 보면 서열화된 시스템에 대한 강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프랑스가 이제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게 해서 또 얻어진 장점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무형의 장점이 또 존재할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이제 이 서열화로, 그러니까 지나친 서열화로 인해서 저 대학에 막 가야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서 어릴 때 막 정말
지나치게 교육에 과투자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병리적 현상 이런 것들은 덜 존재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파리 대학은 진짜 서열화가 조금 없어지고 평준화가 된 겁니까? 아니 그렇지만 뭐 또 뭐 그랑제꼴도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 파리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고요. 예. 거기는 또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훨씬 좋은 대학입니다. 아, 그렇네. 생각해 보니까 파리도 1대학, 2대학, 3대학 같은 대학도 있지만 그랑제꼴도 있고 네. 다른 형태의 네, 또 대학이 PSE도 있고, 네, 예. 네, 네. 아, 그런 거군요. 네네. 자, 이렇게 서열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 아마 이런 대안들도 계속 모색을 해보는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또 독특하게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특성화 대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럼 특성화 대학을 하면 네. 서열화가 좀 완화됩니까? 그러니까 특성화 대학 어떤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 예를 들어서 네네. 어느 대학은 어느 분야에선 아주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네. 그 학과는 그 대학에만 있다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 같던데. 아, 네. 그럼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뭐 경찰 대학, 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성화 대학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립대학 중에서 그 모든 대학을 국립대학의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의 특정 단과 대학을 만들어서 거기는 굉장히 좋더라.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는 방식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매번 대선 선거 때마다 우리 대학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다양한 해안들과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뭐 누군가에겐 이게 평생에 좀 뭐랄까요? 상처가 되는 경우도 솔직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유리천장 같은 것도 생겨서 네.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많고 네. 어떻게든 또 손을 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좀 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로 여쭤보면 대학들이 자꾸 이렇게 정부만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건지 외국 같은 경우는 탄탄한 자체적인 재원을 네. 뭐 수익 모델이라고 해야 될지 네네. 기부금이라고 해야 될지 네네.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 엄청 하면서 대학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아, 이 정부의 의존도가 아무래도 미국 대학도 꽤 있는 편이니까 예. 트럼프한테 맞서 싸울 수 있는 대학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유일하게 하버드 대학만 이제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게 가능한 게 정부 포션이 하버드 대학도 거의 20%가 넘기 때문에 작지 않지만 예. 그래도 전체적인 재정이 훨씬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말하자면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학은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정부가 한 2, 30억만 끊어내겠다고 해도 대학 총장님들이 힘을 못 쓰거든요. 예.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무너지지는 않은 나라니까 괜찮은데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몇 개 대학은 재정적으로 상당 부분 독립되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가장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지난 15년 동안 등록금 동결한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등록금 동결하지 말고 등록금은 굉장히 충분히 올리고 대신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돈 안 내고 다닐 수 있도록 그중에 상당 부분을 장학금으로 만들고 아니 뭐 영유 보내는 집도 많은데 영어 유치원보다도 더 대학의 그 등록금이 싸진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학 등록금을 대학이 알아서 책정하고 자유롭게 하되 동시에 어려운 집 아이들은 그런 돈 걱정 안 하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것이 이제 등록금 사립대학은 특별히 이제 등록금에서 많이 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학 자체적으로도 펀드 개발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아직 이렇게 막 미국처럼 활발하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아직 굉장히 미약한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참 저는 의구심이 많아요. 뭐 무조건 이번에 새로 해보려는 시도들, 뭐래도 해봐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정치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냥 의구심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는데 뭐 기부금도 사실 많은 대학의 기부금의 한 25% 가까이는 동문들이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동문들이 좀 그래도 탄탄한 대학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면 국가의 재정 투여도 덜 할 텐데 네. 또 한켠에선
그동안 그 현지 대학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장 투여 인력 육성하고 기능 인력 육성하는 한 축을 담당했던 지역의 군소 대학들, 또 그런 대학들이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지역의 현장 기업들이 그래도 인력도 계속 충원할 수 있고 뭔가 거기서 수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대학들을 계속 모른 척하면, 그리고 글로벌 인재만 얘기하면 모두가 글로벌 인재가 될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거기도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거기 이제 지방의 어려운 대학들에서 자체적으로 살아날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제 정부의 재정 투입이 아니라요. 예. 외국 사람들을 받아서 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뭔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랑, 또 평생 교육 쪽으로 조금 이제 기능을 돌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에서 모든 대학이 다 잘 살아내야 된다. 뭐 이거는 사실은 또 쉽지 않다. 네,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인정해야 될 건 또 인정해야 된다, 이 네네. 말씀이시네요. 테러를 좀 열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사립대학인데요. 예. 자기 돈들을 이제 많이 넣거든요. 예. 근데 학교 문을 닫으면요, 그게 100% 국고 환수가 됩니다. 음. 근데 지금 상황에선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티거든요. 예. 말하자면 자기 사학의 어떤 그것이 싹 날아가니까. 예. 저는 일정 부분들 그분들이 재정적인 보상을 받고 이렇게 퇴로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거 마무리하면서 여쭤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대학도 미국 같은 대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학이냐? 미국 보면 그 대학의 우수 인재들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내의 국민들만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우수한 아이들이 다 몰려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폭발력을 발휘하는 그런 네.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아시아의 맹주 국가 중에 하나고, 네. 우리나라를 선망하는 많은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 지역의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런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서, 또 가능하면 한국에서도 또 기여하고, 네. 또 한국에 또 필요한 인력으로 계속 수급받는 하나의 경로가 되면 좋겠는데, 네네. 그렇게 되려면 뭐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아,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제가 이제 오랜만에 연세대학으로 이제 부임해서 예. 20년 만에 와 보니까 예. 굉장히 많이 국제화가 되어 있긴 예.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대부분 다 언더우드 칼리지나 국제 인재 대학이라고 외국 애들만 모아놓은 대학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랑 실제로 우리나라 애들이랑 서로 섞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경험했던 모든 대학은요,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다 섞여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뭐 영문학과, 국문학과, 연대, 의대에 외국인 애들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프로그램에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 20% 3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예. 처음엔 행정 부담이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겠죠. 한두 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영어로 바꿔야 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을 어디 한 군데 몰아놓은 허울뿐인 국제화가 아니라 네. 적어도 상위 중요한 이제 대학들은 그냥 그 학과의 일반적인 학과에서 외국인 비중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나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영어와 한국어가 공용화될 수 있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국 학생들이 그냥 별도의 단과대학 트랙으로 진학해서 공부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섞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군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게 그동안 안 됐던 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뭐 행정적인 허들이 있고요. 예. 사실 외국인 교원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교원은요, 사실상 왕따라는 말이 있어요. 교수 회의를 네. 영어로 안 하고 한국어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0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면요, 아이씨 그냥 한국말로 하고 너 좀 양해 좀 해줘,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5명, 6명 이렇게 되면은 무시를 못하네요.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외국인 교원, 외국인 학생이 1% 2%가 아니라 10% 20% 이렇게 되는 날이 빨리 와야지 우리도 이제 적어도 상위 대학 쪽에서는 영어 공용화 되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교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걸로 우리가 무슨 엄청난 대안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현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긴 합니다만, 네. 반드시 여기에 성과가 있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또 참
저도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오늘.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계속 누군가의 슬로건으로 그렇게 됐으니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완해서 다듬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모두 영어만 써보자를 예전에 서남표 총장님 때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일부 교수님들은 반대하죠. 일본에서 학위를 하고 오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냐. 근데 그분들도 영어로 논문 쓰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아주 학제가 독특하게 네. 일본 내에서 학술적인 성과 내고 거기서만 뭐 다 통과하면 네. 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해외에 있던 유수의 이런 걸 잘 또 뭐랄까 소통 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소재나 이런 쪽에서는 또 네네네. 그런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완전 탑다운으로 하면 조직원들의 이제 반발이 있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외국인 교원이 10% 20% 되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버리면요. 네. 그러면은 10% 20%된 다음에는 아예 안 바꿀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저는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쪽에서 또 많은 고견 생기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의대 교수이자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김현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